묶어놓고 말 못하게 한 상태에서 배했다 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 공포스럽지 않으세요?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작은 여관,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부부가 3, 4층을 여관으로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월요일은 원래 손님이 거의 없긴 했지만 그날은 유독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2000년 4월 24일 23시 30분이 넘은 늦은 밤 305호의 문을 두드리는 여관 주인. 대실한 손님이 퇴실 시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는 인기척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관 주인은 예비 열쇠로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예기치도 못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한 여자분이 침대 위에 엎드린 채로 피를 많이 흘리고 쓰러져 있었어요. 양손이 노란색 테이프로 묶여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등 뒤로 묶인 상태였어요. 곧이어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는 싸늘한 죽음이 된 상태였습니다. 사망한 여성은 21세의 문씨. 수사관들이 엎드려 있던 그녀의 사체를 돌려보니 얼굴과 가슴 쪽에 붉은 피가 흥건하게 보였습니다. 입에도 노란색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는데 손을 감아 묶은 테이프와 동일한 테이프였습니다. 사망자의 몸에는 여러 군데 칼로 공격당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피해자의 목에는 날카로운 흉기의 베인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왼쪽 목 부위에는 2차례 찌른 자국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기에 성범죄의 가능성을 놓고 살펴봤으나 문 씨는 옷을 입고 있었고 성폭행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경부 좌절창 및 좌창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상흔의 폭과 깊이로 봤을 때 범인이 사용한 흉기는 과도로 보입니다. 현장은 끔찍하다 못해 섬뜩했습니다. 대체 305호 안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경찰은 여관 305호를 중심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단서 하나를 얻은 경찰. 여관에 있던 건물 2층에 위치한 다방에 305호로 배달 요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 밤 11시 10분쯤인가? 전화로 마차 4잔을 주문한 손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차 말고도 다른 걸 좀 더 요청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일드 세븐 담배 2갑을 같이 부탁했어요. 피해자가 변사체로 발견되기 얼마 전 같은 장소인 305호에서 다방에 주문을 한 남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단순히 마실 것을 시킨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탁을 함께한 상황. 심지어 100만원권 수표를 바꿔줄 돈을 가져오라는 요청에는 만원권 100장, 5천원권 4장, 1000원권 20장을 보내달라고 상세히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다방에 걸려온 전화. 그 수화기 속의 남성은 누구이며 그가 305호에서 발견된 그녀와는 어떤 관계일까? 경찰은 이 사건의 내막을 밝혀내고 범인을 찾기 위한 길고 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크라임은 내게 꼭 필요한 보험만 남겨주는 보험 솔루션, 보험장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00년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망한 여성이 21세 문씨고요. 여관 안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됐는데 테이프로 묶여있는 등 여러 가지 흔적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의 발견 모습으로는 어떤 것들을 알 수가 있을까요? 결박을 하고 재갈 물린 상태에서 찌르고 베었어요. 벤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상절창, 그러니까 벌어지는 거죠. 네. 가르는 베어서 거. 벌어지는 거. 그렇죠. 그런 네. 형태니까. 묶어놓고 말 못하게 한 상태에서 베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 공포스럽지 않으세요? 이거는 성적인 어떤 성적인 괴롭힘 가지고 노는 그런 느낌의 상처라고 일반론적으로는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옷은 입은 상태라고 하면은 네. 혹시 성적인 불구 혹은 삽입강간 쪽이 아닌 근데 이 여성은 아시다시피 이제 뭐라자면 배달 다방의 종업원인데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은 여관이나 모텔 같은 데서 뭐 이제 카드라든가 이런 뭐 조금 놀다 가는 그런 거를 이제
잔돈도 바꿔주고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면 뽀찌 같은 것도 띄워 먹고 뭐 이런 배달 다방에서 그런 것도 해줬거든요. 수표 갖다 주면 거기서 뭐 돈 10만 원 띄워주고 그게 또 수입이 될 수 있고. 다방 쪽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왜 그러냐면 다른 건물이 아니라 여관 건물이 3, 4층이고 2층에 다방이 있는 같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거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당시로서는 가능한 형태의 일종의 서비스. 그렇다면 지금 뭐 이제 여기에 뭐 수입 카드 두모, 마일드 세븐, 수입 카드라는 건 네. 포카 치는 카드인데 외제. 뭐 이런 것들 딱 보면은 그럼 이제 여기서 뭔가 판이 벌어졌다. 근데 거기서 판이 벌어졌나요? 그거는 뭐 아직 확인. 아직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걸 갖다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돈만 갖다 달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 같이 달라고 하고 나서 돈만 뺏고 도망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지 어떤 건지 확인해 봐야죠. 근데 이제 돈만 뺏고 가려면 뭐 뒤 결박, 뭐 이렇게 희롱하듯이 찌르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범행의 목적과 범행을 한 대상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빼고 가려고 하면은 가지고 온 상태에서 그냥 묶어놓고 아니면 때리거나 네. 아니면 기절시키 뭐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굳이 재갈을 불려서 죽일 필요가 뭐 있어요? 이 범인이 뭔가 흥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과 관련돼 있다고 저는 분명히 볼 거예요. 이 사건 현장을 보면은. 뭐 교수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네. 등기로 이제 제압용으로 좀 더 봐야 될까 이런 것들은. 제압하고 뭘 하려고 한 거죠. 다르죠. 앞결박과 뒷결박은. 그러니까 범인의 의도는 단순히 강도라고 보기엔 더 큰 것이 있다. 그러니까요. 뭔가 다른 걸 하려고 하는 느낌이 분명히 드는 거예요. 자, 대실한 여관 안에서 발견된 피해자 문 씨, 과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시 수사팀은 어떤 단서로 범인을 쫓기 시작했을지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11시에 걸려온 배달 전화, 배달 장소는 305호의 여관 객실. 그 주문을 받은 다방 주인은 노름하는 사람이겠거니 하며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종업원에게 배달을 부탁했습니다. 그 종업원은 바로 305호 침대 위에서 싸늘하게 주검으로 발견된 문 씨. 피해자 문 씨는 2살배기 딸을 키우며 다방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던 젊은 엄마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평소처럼 음료를 들고 고객을 향해 올라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돌아오지는 못한 상황. 그렇다면 다방에 주문을 한 남자와는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닐까? 확인 결과 문 씨는 그 방에 단 한 번만 들어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밤 10시 반쯤 그 손님이 쌍화차 2잔을 배달시킨 적이 또 있었어요. 배달 장소는 똑같은 여관이었고요. 그때 순번이 희영 씨라서 그냥 보냈지 뭐. 별다른 이유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줄 몰랐죠. 다방 사장은 전화를 한 남자가 누군지도 몰랐고 그가 종업원을 특정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임의로 선택된 종업원이 305호 방으로 배달을 간 상황. 배달 순번이 된 문 씨는 305호에 쌍화차 2잔을 배달했고 10에서 15분 뒤 2층에 있는 다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방의 다른 여종업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305호에는 남자 혼자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사람들이 도박을 하러 올 예정이라 그때 차 배달을 또 시키겠다고 했다는 것. 그리고 문 씨는 또다시 배달 전화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약 40분 뒤 그 남자 손님의 말대로 배달 주문이 왔기에 문 씨가 그 방에 다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같은 날 같은 방을 2번이나 불려간 그녀. 배달 전화를 받은 다방 사장에 따르면 2번째 전화로 마차 4잔을 주문할 때 그 손님은 수학이 넘어 누군가와 너 뭐 마실래? 라고 상의한 뒤 주문을 확정했다고 했습니다. 문 씨가 2번째로 305호를 갔을 때는 방 안에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것일까? 그렇다면 문 씨는 도박을 하러 온 다른 사람들에 의해 살해된 것일까? 네, 그 도박판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305호실 안에서는 도박을 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칩도, 펠도, 술잔도, 뭐 잿더리에 떨어진 담배도 없어요. 사람 죽인 거는 뭐 그냥 두고 도박한 것만 정리해서 갔을 리도 없고, 저희 생각에는 도박은 거짓말 같고 피해자와 범인 둘 외에는 그 방엔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잠시 뒤 사람들이 도박을 하러 올 것이라는 손님의 말은 거짓이었을까? 혹은 305호에 문 씨를 다시 부르기 위한 유인책이었을까? 노름이 아니라면 그날 그 방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경찰 조사 결과 문 씨는 수표 바꿀 돈으로 가져간 현금과 커피 배달로 받은 수익금 9만 원까지 총 113만 원을 모두 강탈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방으로 2번이나 불려간 점, 그리고 정교하게 현금을 노린 범행 수법,
경찰은 이것이 우발적인 살인이 아닌 사전에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실행한 강도 살인으로 판단했습니다. 범인은 하나의 엄마를 죽이고 돈을 모두 들고는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네, 당시에 이게 뭐 이런 시대에는 흔한 풍경이어서 의심을 안 했다. 그리고 뭐 그런 주문이었다라는 것인데.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게 현금이 100만 원이죠. 지금하고 25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강도의 목적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 그때는 CCTV도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그럼 이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네요, 범인이. 그렇죠. 여기서 제가 범죄 경력자 혹은 이걸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도 그거고, 그리고 한번 먼저 어떤 아가씨를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아가씨한테 또 한 거는 안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이 100만 원 이렇게 챙겨 오셔 하면은 의심하고 안 갈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처음에 부른 다음에 네. 뭐 좀 뒤에 이거 우리 할 테니까 아가씨가 이거 가져와라고 하면 뭐 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전화할 때 옆에서 야 너 뭐 마실래 이렇게 하면서 4잔 시킨 것은 다분히 의도성이 있다. 없는데 본인이 연극을 한 거죠. 친숙함을, 면식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번 부른 아가씨를 또 부른 거죠. 그럼 지금까지의 경찰의 추정에 의한 강도 살인은 그냥 강도를 위한 그냥 강도인데 네. 왜 살인했냐 이 말이에요. 저는. 굳이 그렇죠. 묶어놓고 돈만 뺏어서 가면 그렇죠. 되는데. 100만 원 가지고 살인할 정도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뒷결박으로 목 찌르고 이건 좀 과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다. 성범죄와 강도범죄가 섞여 있고 그 과정에서 사망하게 된 요게 아마 전체 스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 당시의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경찰 이후 수사 상황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찾기 위해 여관 내부에 지문 감식, 족적 등 여러 가지 증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남겨진 범인의 흔적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신원을 특정하기엔 불완전한 쪽지문 9개와 담배꽁초 4개가 전부였습니다. 2000년 당시 기술로는 쪽지문에서 온전한 신원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담배꽁초에서 범인의 혈액형과 유전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직 DNA 신원 조회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시기, 더 이상의 수사는 그 벽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범인의 인상착의부터 다시 파악했습니다. 305호에 머물던 남자요. 오다 가다 여러 번 봤죠. 카운터에서도 305호 출입문까지 보이는걸요. 사실 저희 여관이 발자국 소리가 들릴 정도로 소규모인데다가 그날은 305호를 포함해서 3개, 4개 정도만 대실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해요. 그 남자 키가 165쯤 됐었고 나이는 30대 초반 정도 같았어요. 남자는 2000년 4월 24일 오후 8시 30분경 카운터에 나타나 15,000원을 내고 305호를 대실했습니다. 그리고 20-30분 뒤에 카운터로 걸려온 전화, 305호 손님이었습니다. 그는 다방의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여관 사장은 문 씨가 일하는 다방의 번호를 알려줬고 그 후 305호 남자가 여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30-40분 뒤 다시 여관 정문을 통해 들어온 용의자, 그리고 잠시 후 22시 여관 주인의 아내가 식사 시간 교대를 위해 여관의 카운터로 들어왔습니다. 여관 주인의 아내는 22시 20분 배달을 온 문 씨가 305호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쌍화차 2잔을 배달하고 나온 문 씨는 30분 후 현금과 수입 담배 등을 다시 들고 305호를 방문했습니다. 이후 다른 손님이 305호로 들어가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여관 주인의 아내. 305호에서 디스와 마일드 세븐 총 4개의 담배꽁초가 발견됐습니다. 그중 1개에는 립스틱이 묻어 있었고 나머지 3개에는 립스틱 자국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피운 담배가 도박꾼들이 자주 찾는 브랜드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상습 도박 전과자 수백 명을 상대로 여관 주인이 말한 인상착의 등과 대조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찾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사건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안산에서 벌어진 사건이 있고 7개월 뒤인 2000년 11월 전북 익산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역시 다방 여정업원이었고 범인은 과도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했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범인은 절도와 성폭행을 목적으로 그녀를 위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 수법에서 어딘가 낯익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방 여성을 타깃으로 삼았던 그 방식, 305호 사건과 닮아 있었던 것 같은 느낌에 수사관들은 익산에서 벌어진 사건에 다시 주목했습니다. 동일범의 소행일까? 심지어 익산 사건의 수사관은 범인의 인상착의가 키가 작고 마른 체격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안산 305호 사건의 여관 주인이 기억한 인상착의와 닮아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관은 다시 수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8년 동안 멈췄던 수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네, 2000년대 이 시절의 과학기술, 지금 뭐 DNA가 확보를 하고 이런 게 좀 다르잖아요. 당시에는 뭐 쪽지문하고 담배꽁초 4개가 나왔는데 이걸로 통해서는 확인이 좀 안 됐던 상황이라고 하네요. 뭐 어려운 부분이 있죠. 네. 쪽지문 기술도 지금에서야 많이 좀 개발을 되고 발전됐지만 당시에는 그 쪽지문만 가지고는 사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DNA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2011년도에 DNA 신원 확인 정보법이 됐지만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물론 DNA가 뭔지는 알고 있었고 네. 그런 걸 확보하고 뭐 이런 부분은 있었지만 그 DNA법이 없었으니까 대조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쪽지문도 있었다. 그런데 쪽지문은 크게 도움이 안 됐고 DNA도 딱히 도움이 안 됐고 다만 혈액형, 예를 들면 A형, 범인 뭐 추정되는 뭐 이런 정도만이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대실입니다. 뭐 숙박을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대실로 짧게 빌렸고 들어온 지 20분 만에 다방 번호를 물어보고 이런 것들은 사실 처음부터 그러면 이게 어떤 시간이나 동선이 좀 계획이 돼 있었던 것으로 봐야 될까요? 대기하고 있다가 사람이 별로 없고 가장 취약한 시간 이런 걸 딱 알고 있었고 안산 사건도 별로 사람이 없을 때고 네. 뭐 이런 걸 뻔히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빠르게 범행을 하고 빠르게 도주하는 익산 사건도 뭐 다르지 않아요. 근데 가정집에 침입을 했다라는 부분이 추정이 됐다. 이렇게. 안산 사건도 실제로는 거주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유사하다고 볼 수는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익산 같은 경우에 이 피해자가 다방 여종업원이고 가정집에 침입했다는 거는 뭐 따라갔다라는 걸까요? 이 다방 그럴 수도 종업원을? 있죠. 네. 퇴근하는 거를 보고 있다가 타겟을 삼아서 쫓아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차이가 또 성폭행이 이때는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아마도 시간상의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안산에 있는 모텔은 딱 정해진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성범죄가 확실한 것 같다. 대신 그 삽입 강간이 아닌 다른 형태의 유사 강간 형태로 뭔 짓을 한 거고 익산 사건은 실제로 성범죄가 이루어진 거고 그것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안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문 씨가 11시에 지금 돈을 가지고 들어간 거고 12시에 퇴실이기 때문에 묶어놓고 성범죄를 뭔가 하려고 했으나 시간상에 좀 쫓기는 부분 때문에 거기까지 못 이르렀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고도 하고 네. 그 305호와 그 주인 네. 모텔 그 관리인이 있는데 너무 가까워요. 같은 층에 바로 앞이에요. 그러니까 심적으로 뭔가 네. 불편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동일범의 소행처럼 일단 보이는 상황으로 보고요. 305 여관과 그리고 7개월 뒤에 벌어진 또 하나의 유사 사건, 8년 뒤 수사는 이어지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벌어진 다방 종업원 강도 강간 사건. 2000년 11월 당시에는 안산 여관 305호 사건의 증거물과 대조하려는 시도를 하지는 못했고 8년이 지나버린 2008년 10월 20일 그 단서를 가지고 유전자를 비교하는 시도가 진행됐습니다. 안산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에서 305호실 침대 옆 전화기 테이블 아래에서 수거된 비닐봉투에는 305 이용객이 주문했던 수입담배 2갑의 포장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포장지에서 나온 지문을 익산사건 남자의 오른손 지문과 대조해봤더니 그 결과는 일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수거된 담배꽁초인 디스 2개, 마일드 7 1개에 남겨진 유전자 정보 역시 동일한 사람의 DNA 4개와 유전 자위에서 일치했습니다. 그렇게 9년 전 정체를 알 수 없었던 305호의 범인이 드디어 2009년 3월 31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39세의 양씨.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양씨는 이미 광주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미 다른 죄로 복역 중인 죄수였습니다. 놀랍게도 양씨는 2008년 6월 광주광역시에서 특수강도 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305호 사건의 범인은 검거되지 않고
자유롭게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던 것입니다. 조사 결과 그는 2000년 이후에도 2차례나 다방 종업원을 상대로 한 강도와 성폭행 범행으로 검거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2000년 11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사건, 바로 305호 사건 이후 7개월 만에 벌어진 그 범죄 역시 양 씨의 소행이었고 그 사건으로 그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포된 양 씨의 입에서는 뜻밖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가 305호실에서 피해자를 2차례나 부른 속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박을 하다가 200만 원을 잃었는데 소위 끝발을 다시 올려보려고 다방 여 종업원과 성관계를 해야겠다 마음먹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배달 당시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도박 주선자로부터 전화가 와 중단하고 돌려보냈다는 것. 근데 두 번째로 그 다방 여자가 배달을 왔을 때쯤에 도박을 주선한 사람이랑 도박하러 온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주선자가 저한테 눈짓을 했어요. 복도로 나와보라고요. 그래서 따라 나갔죠. 양 씨의 말에 의하면 그는 방 안에서 피해자와 도박자 한 명을 남겨둔 채 도박을 하기 위해 버스에 탑승했고 그 뒤 다시 여관으로 돌아가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뒤에 남겨진 도박자가 피해자를 살해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목격자인 여관 주인과 그의 아내는 양 씨가 주장하는 도박 관련자들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대실 시간이 밤 12시라서 보통 11시 30분에 손님 내보내고 청소를 하거든요. 11시 30분에 전화를 해서 나가실 시간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남자가 알았다라고 하는데 10분이 넘도록 퇴실을 안 하더라고요. 다시 전화하려고 했는데 305 키폰 표시에 빨간불이 들어왔었습니다. 키폰의 빨간불은 305호실에 전화가 사용되고 있거나 수화기가 잘못 놓였다는 뜻. 그 직후 305호에 출입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고 여관 주인 부부는 CCTV 모니터와 복도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대실자가 오른쪽 머리를 2회 정도 쓸어 올리며 등을 보인 채 여관 후문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여관 주인은 방을 치우기 위해 305호로 향했으나 아직 문 씨가 나오지 않아 3분 뒤 다방 사장이 직접 문양을 데리러 305호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피범벅의 문 씨를 본 다방 사장은 PPP라고 소리치며 다방으로 뛰어 내려갔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간 여관 사장은 문 씨를 목격합니다. 사장은 대시를 한 남자가 범인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뒷문으로 잡으러 따라갔으나 이미 사라진 뒤라고 했습니다. 증언을 한 모두가 대시를 한 양 씨 그리고 사망한 문 씨 외에 다른 사람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양 씨는 담배는 자신이 피웠으나 살인사건과는 결단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네, 이 양 씨가 이 사건으로 이제 재판을 추가로 또 받았는데 본인이 이제 전에 다방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다라는 추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험자죠. 그래서 이제 양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주장하는 바가 뭐 어쨌든 DNA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맞다, 그거 내 거 맞다, 내가 피웠다. 근데 그때 나는 뭐 도박 주선자가 뭐 전화가 와서 버스 타고 나갔다, 남겨진다는 사람이 한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네요. 뭐 당연한 얘기죠.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부정을 할 수는 없죠. 왜? DNA라든가 지문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안 했다. 나는 안 했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면 사실 그 누군가 도박하려는 사람이 뒤에 있었다. 네.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지 머릿속에 나온 거죠. 왜? 명확히 여관 주인과 다른 그 현장의 상황, 여관의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랬다고 하면은 분명히 다른 흔적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건 다른 흔적이 있을 어떤 여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가능성은 이 양 씨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지가 죽이고. 네. 그러니까 30분, 11시 30분에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그 10몇 분 사이에 누가 들어와서 묻고 막 찌르고 이거 하는 거는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이 양 씨의 추가 범행, 다른 범행들의 특징 중에서 2차례에 걸쳐서 주문을 빙자해서 다방 종업원을 부른 다음에, 여관으로 부른 다음에 당시에 노란색 테이프로 입과 손발을 결박한 다음에 금품을 강탈하는 범죄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게 그의 애모죠. 네, 범행 수법이다. 수법이죠. 예. 근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문 씨 같은 경우에는 목을 이렇게 찔러서 범행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도 가지고 있는 성적인 욕구를 표출하는데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하려다가 흉기로 그 유사한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 그런지는 그건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거기서 저는 특정한 형태의 성적 행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2000년에 그게 그런 성적 행위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 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재판 결과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기 전에요.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보험장터 분석 요청하면은 보험료 줄이고 보장 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싸지는데 어떻게 혜택이 는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 싶어가지고요. 그 비결은 바로 할인형 보험이지. 가입할 때 건강하면 할인받고 1년 동안 수술 입원이 없다면 최대 9년 동안 매년 할인받는 게 할인형 보험이지. 아, 그래서 보장이 같아도 더 저렴해질 수 있군요. 근데 보장이 느는 건요? 요즘에는 치료비 보장이라고 표적 항암, 중입자 방사선, 로봇 수술처럼 고가의 비급여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요런 건 보험장터 전문가한테 도움받으면 자세히 알려준다고. 거긴 일반 설계사가 아니라 교육센터에서 근무했던 팀장님들 많다면서요? 보험장터는 여러 보험사를 비교할 수 있는 보험 전문가가 보험료는 줄이면서 보장은 확 늘릴 수 있다고. 1544-5788 전화해보라고. 자세한 건 더보기 눌러서 보험장터 링크 클릭하거나 카톡 아이디 JK6003을 친구 추가해서 문의해도 되고요.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 보험장터, 보험 전문가의 합리적인 보장 분석 신청하세요. 네, 2심 판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어린 시절 아버지의 교통사고로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미리 예리한 칼과 노란색 테이프를 준비하는 등 치밀한 계획 아래에 이루어진 점,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잔혹한 점 등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극도의 공포 속에서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 또한 그 유족들도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가 더욱 무겁다. 그래서 1심에서 나온 무기징역이 최종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도소에 있는 상황에서 10년형을 받고 무기징역이 또 추가로 내려집니다. 실소를 금할 수 없어요. 이 범행은 이 범인놈이 강도 강간을 저지르고 다닌 거예요. 그게 어린 시절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불우한 환경인 거, 그 무슨 상관 있죠? 어쨌든 뒷부분에선 대담하고 뭐 잔혹하고 이런 부분이었고, 그래서 무기징역. 뭐 당시로서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형량이죠. 네. 예, 안타깝게 이 강도 강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 병과주의가 아니라 가중주의가 되어서 그냥 재고 높은 살인, 강도 살인 것만 이제 형량이 카운트가 된 거예요. 자, 뭐 지금 이 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체포가 되고 증거가 있어서 본인은 우겼지만 증거가 있어서 이게 증명이 됐지만 한 행동으로 봐서는 다른 피해자들도 정말 또 많이 있었을 것으로 좀 추정되는. 많죠.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다방에 그 레지들 돈 가져오라고 하고 거기서 성범죄 저지르고 그런 거 사실 신고 못 하고 이런 거 생리를 뻔히 알잖아요. 네. 지가 다 그런 다방을 해왔으니까 네. 여죄가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거를 실제로는 본인이 입을 열 이유가 없죠. 왜냐면 무기징을 받았는데.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위로 말씀, 그리고 사망하신 문 씨와 남겨진 어린 아이에 대한 명복과 위로를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